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현 변호사께서 꼽으신 키워드 김학의 불법 출금 무죄. 저희가 일부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가 무죄였다. 이게 이제 출국 금지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런 이제 논란과 수사가 있었죠. 저희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인터뷰도 연초했습니다만 이 수사 외압도 무죄, 사실상 전부 무죄. 자, 변호사신데 키워드로 꼽으신 이유는요? 이게 사건이 재밌는 게요. 네. 당초에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안양지청의 수사가 문제됐던 건 이거예요.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어쨌든 13년에 그런 성접대 받았고 그다음에 18년에 이제 과거사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이러니까 막 수사를 하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 19년 3월에 갑자기 새벽에 막 출국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때 쟁점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 자기가 출국 금지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쟁점이었거든. 예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알려주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이 출국 금지를 그 진행하는 건 법무부에서 하니까 네. 법무부나 검찰 누가 알려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낌새를 채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게 쟁점이었는데 네. 이제 이게 확 뒤집어진 거죠. 네네네. 반대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서 도망가려고 했는 게 아니라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붙잡으려고 했던 게 뭐 불법이다. 막은 절차가 불법이다. 막은 절차가 불법이다. 네. 이렇게 이제 몰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때 뉴스 속보를 보면서 김학의 저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그 뒤에 변장한 사람이 있어서 네, 앞에 세워놓고 뒤에 이제 이렇게 눈 가리고 뭐 안경 낀 사람이 네, 이제 그 사람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불법 출금. 불법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당연히. 자, 싸웁니다. 싸웁니다.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장 소장님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조선일보가 세상에 이런 판사가 있나. 야, 굉장히 비토한 기사 제목을 강하게 뽑았습니다. 놀랄 일입니까? 2019년도에 이 안양지청 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담당 검사죠. 장준희 부장검사가 제 친구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자세히 아시겠네. 이 친구가 얘기를 했죠. 네.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도 된다라는 법치와 인권을 후퇴시킨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을 하지만 절차상의 불법성도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판결 말씀이 아니겠어요? 조선일보 논조와 똑같은 게 목적이 정당하다면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위법하다고 판사나 법원에서도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은 나쁜 사람을 처벌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불법성은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판결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판결이 어디 있어요? 사법정의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리 진영 사람이냐 우리 진영 사람 아니냐 이걸 다 떠나가지고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위반했다라고 판사도 얘기해놓고 왜 그걸 처벌을 못해요? 그래요. 이게 사법정의예요? 우리 장 소장님이 아직 이제 법 공부가 조금 저기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제 뭐 예전의 사건 번호 이미 끝난 사건 번호를 적었다든지 아니면 뭐 내사 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문제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입건은 안 됐지만 피의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으면 피의자예요. 우리가 긴급 체포할 때도 보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반드시 입건되지는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건됐습니다. 이래야만이 피의자는 아니에요. 피의자는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긴급이 아니라 뭐 일반 출국 금지라든지 법무부로 뭐 한다든지 이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요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알겠지만 그럼 이 사람을 그냥 가게 놔뒀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지금 말씀처럼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절차 안 지킨 그거에 대한 거는 어쨌든 그 문서 뭐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한 처벌을 어쨌든 유죄 판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니냐. 그럼 출국을 나가게 그냥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까지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그 장준희 검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검의 압력이 아니었으면 수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이 장준희 검사 당사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김학의 씨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성적대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사람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자연인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 사법부 여기서 불법을 저지르면 어떡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율배반적인 일이 뭐냐면 자 이번에 김학의 씨 사건 관련해서는 불법 출금이야. 맞아. 그렇게 판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나쁜 사람 처벌하니까 불법 출금도 정당화시킨 거 괜찮아. 그래서 네. 그거를 지시한 사람들 다 무죄. 그랬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된 김학의 씨는 또 무죄 판결 받았어요. 뭐예요 이게? 뭐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판결을 하는 김학의 무죄도 아시겠지만 뭐 검찰이 2번이나 뭐 무혐의 하다가 그거 보면서 또 우리 다 시력 테스트 했잖아요. 저 사람이 맞냐 안 맞냐. 누가 봐도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어쨌든 검찰이 계속 봐주다 보니까 뭐 공소시효 지나버렸고 또 나중에 뭐 뇌물 부분도 이제 절차가 잘못됐고 그래도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어쩌면 법의 절차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형량을 하는 거예요. 형량. 과연 이 사람의 출금을 막아야 될 필요성과 이런 것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절차적인 위법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중대하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검찰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온 국민 다 알아요 그 사람인지. 네네. 수사 중이지도 않았으며 이 말도 틀린 거죠. 수사 중이었죠 그때. 수사가 입건되고 있었잖아요.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에 대한 감시를 하고 뭐 여론몰이로 악마화가 됐어요? 나는 이런 표현도 참 재밌는 것 같고. 검찰의 얘기로는 상당히 좀 김학이라는 인물을 비호해 준다는 느낌이 드네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금지한 거. 요거는 이제 법적 절차 무인인데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에 있지도 않고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감시하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요 얘기 듣고 이거 무슨 굉장히 김학의 전 차관이 억울하게 뭔가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뭐 그거는 뭐 검찰 맘이죠. 그러니까 그거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적이 정당하니까 수단과 방법은 부적합 해도 된다? 불법을 약간 저질러도 된다? 이러한 논리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두 분의 얘기 사이에서 맞냐고요.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살인자 체포할 때도요. 미란다 원칙 고지하잖아요. 당신은 왜 체포되는지 당신은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는지 거기서 설명을 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라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긴급체포 이거 다 그냥 안 되고 그냥 풀려나잖아요. 현 변호사님이 아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죄 추정 좋아요. 이런 것들 뭐 저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김학의는 나쁜 사람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재판 판결 당연히 재판 판결 나올 때까지 당연히 무죄로 추정돼요. 추정되잖아요. 근데 아까는 계속 지속적으로 김학의 나쁜 사람 벌 받아야 되고 불법 저질렀고 그 동영상 봐도 김학의고. 내가 얘기가 아니라 장 소장님이 얘기한 건데.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장 소장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입건돼서 피의자다. 중요한 건 이제 피의자 신분이면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나 뭐 경찰은 할 수 있다는 수사를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는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을 가는 거죠. 재판 끝날 때까지는. 그렇죠. 자, 그 사이에 이제 고민이에요. 제 말씀이 이제 같습니다. 두 분 얘기가 다 일리가 있어서 두 분이 다투시니까 이거 어떤 걸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법원 결정은 나왔어요. 1심이지만. 자, 2020년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 접대 사건. 액수 쪼개기로 죄가 없게 만들어줬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당시에도 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어서 지금 이 사건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좀 이게 난감하냐면요. 검찰 대 검찰의 싸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검사 대 검사의 싸움으로 보이고.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학의는 나쁜 사람 아닌가? 이게 이제 악마화라는 얘기보다 일반적인 추론이었는데 보도에서 나오는 영상 보니까 분명 김학의인데 검찰은 왜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공소시효를 넘겼지?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심은 서로 봐주나? 제 식구 감싸나거든요. 감쌉니까? 아니 이번에 김학의 50억도 보세요. 뭐 김학의 아니고 그렇죠. 박상도. 그러니까 뭐 하나은행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뭔가 박상도. 공짜는 없을 텐데. 근데 일단 뭐 하나은행에 대한 입증 안 됐다. 그리고 당시 이게 뭐 법조계에서도 이거 무죄 난다는 얘기 많았어요. 수사의 그 대가관계 불확실하다. 근데 어쨌든 그게 입증이 안 됐어요. 그러면 김학의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뭐 무혐의 처분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도.
이번 뭐 지금 말씀하신 그 96만 원 쪼개기도 보면 예. 어떻게든 뭐 사람 빼고 중간에 갔으니까 그 사람들 없는 걸로 치고 예.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잖아요. 100만 원 이상 안 되면 되니까. 왜 이렇게 검찰 출신에 대한 이 법이나 이 적용 관대하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 공수처에서 이 검사들 다 수사해버려야 돼요. 검사들을? 네, 공수처에서. 공수처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를 감싸는 거죠.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았다 그러면 처벌받으니까 접대 금액이 1회에 96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처벌할 수 없어요. 이게 말이에요,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 위법해도 정당화되느냐 이런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수단이 불법이면은 이거는 결과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어요. 문제는 이것을 집행하는 주체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불법 얘기하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긴급체포 살인자 긴급체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살인 현장 있어. 근데 긴급체포할 수 있잖아요. 가서 영장 받아오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막 끌고 가다가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했어요. 그럼 경찰차에 채운 다음에 저기 가서 경찰 수사받기 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원래는 말씀처럼 체포할 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긴박한 경우에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법이 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사건 번호가 없는 사건 번호가 아니고 과거 사건 번호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맞잖아요. 없는 번호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런 정도는 고려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법이 왜 있고 규정이 왜 있고 원칙이 왜 있냐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기준과 원칙이 미역줄 거예요. 제가 우리 장소장님한테 저기 가서 뭐 이거 갖고 오세요 한다고 직권남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사실 모든 걸 다 직권남용에 걸어버리면 공무원 사이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상급자는 하급자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상급자가 일을 딱 하면은 규정 갖고 오세요. 이러진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저는 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저는 장 소장님의 원칙론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법은 원칙을 지켜야죠. 그런데 만약 이 인물이 김학의라는 전직 법무부 차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니고 일반 범죄자였다면 사후에 이런 논란이 일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법적 절차를 다 지키면서 수사하고 뭐 체포하고 입건하고 하는 것인가? 억울한 또 다른 법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집단에서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 불법적으로 일을 한다라면 그것조차 불법적인 것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여쭤봐야 돼요. 지금 이 주간 법조 이슈 하나 또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판결문이 판결 났고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14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럼 이 두 분 저는 다 못 읽어봤습니다만 전문가들이시니까 읽어보셨을 거고 어디에 주목하셨는지. 저도 다 못 읽어봤는데 어쨌든 판결문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1차, 2차 주가 조작에 다 관련된 건 김건희와 장모밖에 없다. 그다음에 어쨌든 그것도 나오잖아요. 이쪽 계좌에서 김건희 계좌에서 장모 계좌로 일로 넘겼더니 여기서 산 것도 있다.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몇 회 뭐 40 몇 회 이렇게 거기는 나오는데 결국은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러 번 이름도 나오고 통장도 뭐 여기 3개 4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에요. 사실은 그냥 그 판결문도 보면 그런 부분은 약간 이런 의심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판사가 수사 못 하잖아요. 확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남겨놨단 말이죠. 의문을. 근데 그 부분은 검찰이 풀어야 되는 거지 판사가 가서 뭐 압수수색 해와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법 구조상. 근데 판결문 곳곳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 저는 이거를 많이 암시하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수사를 왜 못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직 검찰총장 부인이었고 현직 대통령 영부인인데 어떻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터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털 수가 있겠어요. 아니 소장님 조금 전에는요. 김학의든 일반 시민이든 원칙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한 이중적인 검찰의 수사 진행, 조사 방식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범죄 일람표에 보면 기사마다 좀 다르던데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48번이나 아니면 37번 등장을 한다. 이것은 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 연루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라는 증거 자료로 거기다가 좀 공소장에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가 문제야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거예요. 봐봐.
그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아. 하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이거 주가 조작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직접적인 증거 없잖아. 이거 이용당한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뭐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네네네. 공모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야라고 항변을 하잖아요. 유도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진행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통정 매매를 했잖아요. 네네.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정확한 시간에 액수 시간, 분량 다. 그러면 그건 뭐 문제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네, 장소장님이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뭐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죠. 우연히 똑같이 이제 저 딸이 파는 걸 어머니가 우연히 사고 이쪽에서 뭐 8만 주 하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8만 주 금방 사고. 그런 우연은 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친의 집을 김한배 그렇죠. 누나가 사는 것도 굉장히 우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 있는데 진행자가 지금 편파적으로 지금 대통령 부부 우연 얘기를 하니까 퍼뜩 생각이 나서. 아니 근데 저는 이 대통령실에서 이게 뭐 문제 뭐 오히려 뭐 죄가 없는 걸 밝혀준 거다. 뭐 민주당이 막 뭐 가짜뉴스를 한다, 가짜뉴스 한다는데. 아니 그러면 검찰이 대통령 부인인데 대통령실에서 이거 뭐 무죄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검찰이 뭐 수사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검찰총장 대통령의 최측근의 법무부 장관의 이 김건희 여사하고는 뭐 몇백 번씩 카톡 주고받는 사이 이분이 장관인데 그 밑에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이 아마 이거는 정권 끝날 때까지 건들지 말라는 이제 시그널을 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집 앞에도 그렇고 이 여의도에도 보니까 각 당협위원 민주당의 국회의원 당협위원 장부들이 김건희 뭐 수사해라 그 플랜카드를 다 붙여놨다고 현수막을. 잘 붙인 것 같죠? 아니죠. 어떻게 대통령 부인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잠깐 했는데 약간 긍정의 약간 유도 질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되게 위험한 플랜카드다. 현수막이다. 위험한 플랜카드다. 자, 그래서 관련돼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소환 안 하느냐? 왜 수사 안 하느냐? 또 왜 빨리 결론을 안 내리느냐?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뭐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출석 요구 없었던 건 맞는데 소환의 이 협의는 있었고 서면 조사했다. 자, 근데 서면 조사 얘기가 그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서면 조사 했었다고. 작년에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당시는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출석 조사를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쪽에 검찰이 안 한 것을 왜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보느냐라는 좀 생각도 있고요. 민주당도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특검하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잖아요.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미적거린단 말이에요.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하고 막 논란만 있고 민주당이 문제다 결국에는. 저런 문제와 관련해서 왜 강하게 대응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장 소장님 의견이면 민주당이 더 세게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여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이 말씀인 것 같아서 민주당을 오히려 약간 좀 탓해 주셔서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다 못했다 이 얘기는 그 당시 아시잖아요. 윤석열 총장이었고 이 수사가 시작된 것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이제 손 떼라 이러면서 그나마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서면 조사를 했는데 결론을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안 내리는 이유가 저 나름대로 추측은 이렇게 봐요. 결론을 내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요. 다음 절차가 뭐 대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원이 될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하거나 항고라든지 재생 신청으로. 그러면 사실은 검찰이 통제 받기예요. 예를 들어서 불기소 막 했는데 이거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 신청이나 만약에 뭐 나중에 법원에 제기해봐요. 그럼 법원에 딱 보면 이거 기소하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 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근데 기소하기 싫어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정확히 사실관계 봐야 되겠지만 고발인지 고소인지 봐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계속 안 내는 거 아닌가. 이건 저 추측입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요. 아까 뭐 민주당에 대한 또 왜 더 강하게 안 하느냐 이런 비판을 장 소장님이 하셨으니까.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지. 제가 민주당 편든 건 아닙니다. 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폭탄이 터졌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배임 등 5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이게 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다.
요거 장 수사님 키워드로 꼽으셨으니까. 범죄 혐의도 많아요. 네. 특가법상 배임, 네.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네.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네네.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배임 혐의가 가장 크죠. 4,895억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같은 금액을 손해를 끼쳤다. 그거죠. 네. 더 성남이라는 시에서 시민들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가 있었는데 네.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뭐 더 많이 좀 보장을 해주고 또한 자기 자신들 일당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 당대표, 유동규, 뭐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러한 것도 있고요. 뭐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로 관내에 있는 4개 업체로부터 133억의 뭐 후원금, 뇌물성 후원금 네,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좀 더 당당하게 저는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도박을 거는 거죠. 네네. 체포동의안이 곧 이제 다음 주에 24일 날이라고 언론에서는 예상을 하던데, 후반? 네. 그때 민주당에서 이거를 부결시키지 말고 가결을 시켜서 제3자적인 공적인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자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구속할 만한 건이 아닌 것 같아. 네네. 라고 판결을 받아버리면 네네.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저는 벗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로워지지 않느냐? 검찰의 정치 보복 탄압 수사를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민주당 다 뭐 찬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퇴장하셔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판사 네.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기 때문에 자세한 영장 내용은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공보 알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이재명 대표 측 예상보다 검찰이 훨씬 강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입장들도 있어서 자, 현 변호사님 지금 네. 장 소장님의 말씀도 있고요.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세요? 일단 뭐 지금 대장동 배임이야 뭐 계산할 때마다 달라가지고 금액이 뭐 1,500억 됐다가 뭐 네. 1,800억 됐다가 뭐 4,000억 됐다가 뭐 계산 방식이 다 다른 거죠. 지난번에는 원래 50% 가져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1,800억 이렇게 잡았던 건데 네네. 지금 또 70%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임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네네. 거고. 지금 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패방지법은 같은 거죠. 네. 옛날 법 이름만 다른 거고. 제3자 뇌물 뭐 아시겠지만 FC 과연 네네. 이게 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거냐. 결국은 검찰은 보니까 뭐 정치적인 이득을 취했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특이한 게 요거예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요게 뭐냐면 뭔가 이제 그 재산을 원래는 이제 뭐 네이버가 주빌리 한 건데 주빌리가 다시 이제 호환해서 뭔가 이제 그 범죄 수익을 감춘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네. 이제 이거 보면 이제 곽상도 생각이 나죠. 곽상도 그 아들도 보면 이거를 퇴직금을 처리한 거잖아요. 네이버를. 예. 그럼 요걸 넣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다른 식으로 포장하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처벌하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택적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넣고 어떤 사람한테 안 넣고. 그 부분 하나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범죄 혐의는 제가 보기 요거는 너무 지겨워서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도주 우려 뭐 제1야당 대표는 뭐 제가 보기에 도주 우려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본인도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거인멸이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네, 최근에 네. 이제 정성호 의원 접견도 네, 계속 네. 이제 그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거 증거인멸 우려 영장 청구하려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다. 네네. 이 얘기 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검찰이 보면 언론에다 흘리고 왜냐면 이 접견 기록은 검찰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기사 나면 그거를 증거로 써요. 네. 어찌 보면 자기가 자기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게 그 이런 사건들 보면 신문 기사가 증거로 되게 많이 제출이 돼요. 그게 증거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해요 실제로. 네네. 요걸 아마 내가 보기 그 정성호 의원 기사를 분명히 아마 저 영장 청구할 때 많이 집어넣을 것이다. 집어넣을 것이다. 네네. 이게 어찌 보면
스스로 순환론법이잖아요. 네. 기사를 흘리고 그걸 증거로 쓰고 그래서 증거인멸 우리가 있다 하고 저는 이게 참 어찌 보면 검찰이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검찰은 뭐 공소장으로 말하고 네. 증거로 말하고 이랬는데 네. 이제는 기사로 말하는 것 같아요. 언론 프레이로 말하고.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한 얘기는 좀 약속을 지키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공약이었고요. 지방선거 전에도 뭐 수차례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할게요라고 얘기했어요. 네. 특히 작년 5월에 지방선거 때 노영민 충북지사 선거 유세 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불체포 특권을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말에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겁니다. 네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저를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불체포 특권, 체포동의안 부결되도록 비명계 의원들 만나서 단속하고 왜 그러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사 앞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좀 받으시라. 이 불체포 특권 부분은 이제 논란이 많는데 일단 헌법상 권리라서 이걸 뭐 개인이 뭐 포기하고 말고 물론 말씀처럼 나 안 받겠다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 당시 글쎄요 뭐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 200~300군데 이제 압수수색하고 계속 뭐 소환하고 뭐 또 뭐 하나 끝나면 다시 소환하고 또 하나 끝나면 수사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건 수사 안 한단 말이죠. 555 클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무죄나도록 가만히 놔두는데 그럼 다른 것들도 이제 뭐 검찰이 계속 뭐 수사할 듯 하지만 결국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형평성이 없는 수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에서 당연히 이거를 이제 뭐 기각적으로 부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정과 잘못이 나의 잘못과 부정함을 없애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왜 수사 안 해, 조사 안 해? 다른 사람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려면요. 내 자신에게 조금 더 엄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건 진행되는 절차를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이 주말 사이에 방송에 안 나오셨다고 해요. 네. 이 청취자분들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주말에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럼? 저 겨울 휴가 다녀왔습니다. 겨울 휴가. 어제 왔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렇게 또 좋아 보이시는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질문을 안 낼 수가 없죠. 어제 TV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은요. 각 캠프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제가 빙의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김기현 후보는 다행이다. 실수도 안 하고 뭐 밀리지도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선방했다.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천하람 후보는 아쉽다. 내가 이 TV토론 때 확실히 안철수, 김기현 이 두 사람을 압도를 해야 내가 그 힘을 갖고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어제 내가 좀 생각한 것만큼 잘 못한 거 아니야? 예열 과정 중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나 왜 이렇게 TV 토론을 못할까 진짜. 나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나 잘했지. 나 제대로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 내가 제대로 공격한 것 같아. 나 이번에 점수 딴 것 같아. 이렇게 자기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자평 빙의 평가였습니다. 현민사님. 네. 자, 지금 안철수 후보 밸런스 게임에서 전 재산과 대통령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 전 재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 요즘에 참 이게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로. 왜냐하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최근에 막 앞서는 여론조사 나오다가 어찌 보면 국민들은 좀 그래도 뭔가 좀 이런 부당한 것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이걸 정치인한테 원하는데 이분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생존 이분도 이 줄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 단어 갖다가 혹시 안내 압수수색 받는 거 아니야? 뭐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전 재산과 대통령 중에 전 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 그만큼 대통령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하고 싶은 열망은 정말 강한데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뭐 치열하게 싸우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별로 없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전 재산 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분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다르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요거 여쭤볼게요. 현 변호사님이 이제 마침 제주 출신이시잖아요. 제주 얘기 많이 가끔 하셨는데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 태영호 의원 제주 4.3 발언이 지금 크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가 명백하다. 이 발언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음에 나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도 북한에서 배운 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역사를 이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인식돼 있지 않고.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그냥 뭐 탈북자도 아니고 이분 뭐 사상 검증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뭐 제주도 분들은 거의 뭐 유가족 아닌 분이 없어요. 저도 뭐 할아버지나 외할머니나 외증조 할머니나 다 그때 돌아가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은 저는 국회의원직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러지만 제주도에 계신 분들 혹시 방송을 듣는다 그러면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뭐 고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민사소송의 어떤 위자료 청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지고 왜냐하면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거에 대한 거의 저는 확신범이라 들거든요. 본인이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때 그렇게 배웠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둘 수는 없다. 단순히 윤리위 제소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혹시 계신 뭐 젊은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장 소장님 입장 어떠세요? 저는 제 생각보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2003년에 발표된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 사건이 군경에 의해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럼요. 자, 새로운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는 거겠죠.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